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16회 한림 원탁토론회 진행과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박현진 교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장수국 중에 하나입니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서 20년 후에는 3명 중에 2명이 60세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식품 영양학적으로 적절한 영양소의 섭취와 의학적인 건강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식품 영양학적, 의학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과학기술과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식단, 맞춤형 의학 등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총 3회에 걸쳐서 과학기술에 통한 3회 질 향상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토론에서는 건강한 삶을 기반으로 하는 3회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 기반 식단과 의학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노화를 위해 식품 영양학적, 의학적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게 될 오늘의 토론회 주제는 3회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식단 및 의학입니다. 토론회는 이창희 총괄 부원장님께서 개회사를 시작해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창희 총괄 부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원래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오늘 과학기술 대전이 과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오시고 계실 겁니다. 한 3시 한 반 정도 되면 도착할 건데 그때 다시 원장님께서 각각 여기 참여하신 분한테 인사하는 거로 하고요. 제가 원장님 대신해서 방금 소개받은 총괄 부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질 너무나 좋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부터 기획을 해서 우리가 올해에 3번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과학 기술 기반을 통한 여러 가지 기술과 융합적인 우리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은 좋게 할 것인가는 주제 중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보니까 의학학부장님과 농수산 학부장님이 함께 만드는 아마 원탁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다양한 요소와 조건이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단순히 의학도 아니고 우리 데이터 기반의 식품, 푸드 사이언스 이쪽의 과학기술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1970년대에 대비해서 지금 평균 수명이 20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죠? 9988 농담으로 하지만은 단순히 수명만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고 가능한 길게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개선된 식생활과 영양 상태, 생활 환경 등 우리가 과거보다는 건강하게 그리고 오랜 기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학기술이 해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 건강한 삶을 위한 식단과 의학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건강한 삶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식단은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고
개인 맞춤형 식단과 그에 따른 의료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여해온 우리 이 두 분야의 과학기술이 앞으로도 더욱더 건강한 국가와 사회 그리고 더욱 건강한 개개인의 삶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또 원탁 토론회 온오프라인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을 환영하며 특히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위해서 멀리서도 오시고 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끝날 때까지 우리 주제 발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아마 오늘 주제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분이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더욱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오늘 원탁 토론을 통해서 우리 회원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유익한 원탁 토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희 총괄부원장님 그 개회사와 좋은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식단을 주제로 박용순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박용순입니다. 건강한 식단에 대한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내용은 건강과 영양의 관련성을 설명을 드리고 건강한 식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지중해 식단과 한식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밀 영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고 노화라는 과정을 진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건강하게 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화라는 게 뭐냐? 건강한 노화는 단지 질환이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리적인 여력, 예비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건강한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건강한 노화의 반대는 뭐냐? 생리적인 여력을 잃어버리는 건데요. 그걸 우리가 노쇠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노쇠란 신체가 내부나 외부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생리적인 여력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노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상태를 보고 그중에 3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은 노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력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보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세 번째는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고요. 네 번째는 기력이 없어지고 마지막은 의도하지 않게 체중이 점점 빠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이제 되는 것이 뭐랑 관련이 있느냐? 건강이나 노쇠나 우리가 건강하게 노화하는 데 관련되는 요소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하는 건강관리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유전적으로 우리가 타고나는 건강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생활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먹는 것, 특히 이제 먹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 영양소입니다. 근데 그 영양소는 어디서 얻는 거냐면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들을 보면 물이나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영양소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식약동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음식이 바로 약이고 음식을 바르게 먹는 것이 의의 행위이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은 먼저 음식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약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리스의 고대 그리스 의사하고 의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히포크라테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은 곧 음식이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즈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여기에서 세계 10대 건강식품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 귀리,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연어, 녹차, 마늘, 아몬드, 시금치, 적포도주 이거를 세계 10대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식품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열량과 지방 함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뭐가 많으냐 하면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소 그리고 식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을 먹으면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의 식습관이 패스트푸드, 뭐 가공식품 이런 걸 맨날 먹다가 오늘 내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 걸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 토마토를 한번 먹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건강해지지는 않죠. 평소에 우리가 이러한 건강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꾸준히 식단에서 활용을 해야만 우리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식단이 지중해 식단인데요. 이게 이제 나오게 된 역사를 보면은 세계 5대 장수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일본 오키나와 섬, 이탈리아 샤르데나 섬, 그리스 아카리아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가 있고 마지막이 로마린다 지역 캘리포니아인데요. 여기는 좀 그 종교적으로 특징이 있는 식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네 개의 지역의 공통점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 섬이에요. 섬이라는 얘기는 도시에서 굉장히 멀고 산업화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의 전통 방식의 생활을 계속 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네 지역의 어떤 특징을 비교해 보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유전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산다고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직업도 보면은 다양한데 이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그런 직종의 일을 했고요. 그리고 기후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열량 섭취도 다양한데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봤을 때 자기의 활동량보다는 적은 에너지를 섭취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식품들을 보면은 채소랑 과일은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유제품은 적당히 섭취했고 고기인데요. 그냥 소고기가 아니라 보통 그 지역에서 방목한 양이나 돼지고기를 통해서 고기를 섭취했고 그다음에 생선을 적당히 먹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채소, 곡류, 과일, 생선은 많이 먹었는데 그거로 통해서 적당한 열량 섭취하고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비타민과 오메가3를 섭취했다. 반면에 소고기나 가공육류, 정제 곡류, 스낵, 사탕류를 적게 먹어서 포화지방이나 설탕 섭취가 낮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 세계인을 위한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란셋에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전체 식품 100%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 이 중에 반이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과일과 채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가면 전곡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밤색으로 표시된 게 채소인데요. 그냥 채소가 아니라 전분성 채소. 그러니까 고구마, 감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이번에 이제 좀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 여기 하얀색은 첨가당, 설탕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색이 식물성 기름이에요. 근데 그냥 식물성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름을 먹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단백질인데요.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럼 식물성 단백질은 어떤 식품을 얘기하냐? 견과류, 두류, 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여기 빨간색과 하늘색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식물성 식품을 섭취했다는 거죠. 하늘색 부분이 파란색이 유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 동물성 단백질인데 동물성 단백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닭 같은 거, 계란, 생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식사 패턴이 건강한 식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과 가장 유사한 게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식단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식물 위주의 식품 섭취를 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채소, 과일, 견과류, 전곡류를 많이 먹었고요. 가공된 곡류는 최소화했다는 게 특징이고 적당량의 생선, 해산물 그리고 올리브유를 사용했다라고
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라미드로 표시를 한다면 여기 아랫부분은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뭐를 먹냐면 전곡류, 채소, 과일, 올리브유, 유제품 매일 먹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만 먹어라라고 돼 있는 거는 생선이나 가금류, 계란, 뭐 당류 같은 거, 그리고 한 달에 몇 번만 먹으라고 돼 있는 게 소고기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고 하는데요. 왜 지중해 식단이 이제 유명하냐?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상실험 논문도 있고 뭐 역학도 있고 논문이 굉장히 많은데 다들 뭐라고 하냐면은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키면은 사망률도 낮아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지고 뭐 당뇨의 위험, 치매 위험 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중에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노쇠와 관련성입니다. 그러니까 노쇠가 건강하지 않은 노화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과 지중해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중해 식단을 지키는데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을 0점을 주고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을 9점을 주는 9점 척도로 계산한다면 0점에서 3점인 사람은 지중해 식단을 잘 안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6점에서 9점은 아주 잘 지키는 사람, 그 다음에 4.5점 맞으면 적당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4.5점 적당히 지중해식을 하는 사람과 지중해식을 전혀 하지 않는 0점에서 3점을 비교를 해보면 노쇠 위험이 38%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지중해 식단을 적당히만 해도. 그럼 이번에는 지중해 식단을 하지 않는 0점에서 3점인 사람과 지중해 식단을 잘 지키는 6점에서 9점인 사람을 비교하면은 노쇠 위험이 56% 감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중해 식단이 본인하고 잘 맞으시면 지중해 식단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 이제 한식 위주의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갑자기 한식 먹다가 지중해식으로 다 바꿔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한식이라는 걸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식에 대한 정의가 과학자마다 조금씩 막 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에 한국 음식에 대한 서울선언이라는 거를 통해서 한식에 대한 정의와 특징을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식을 뭐라고 규정을 지었냐? 한식을 K 다이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식은 한 상에 밥과 국과 그리고 김치 그리고 다양한 반찬으로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차림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각각에 들어있는 식품을 K푸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중해 식단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지중해식은 아까 전곡류를 많이 먹는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곡류가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곡류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지중해식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식에서는 과일과 채소, 신선한 거, 특히 토마토 많이 먹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절마다 다른 과일과 채소를 먹고요. 그리고 버섯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 채소를 샐러드 형태보다는 나물의 형태로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김치라고 해서 발효된 채소를 먹었어요. 그 다음에 지중해식에서는 콩류랑 견과류 같은 걸 즐겨 먹었다면 우리나라도 콩과 견과류는 고명이나 간식으로 사용했고요. 특히 콩은 발효를 시켰죠. 그래서 된장, 고추장, 청국장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지중해식에서는 유제품을 먹었지만 우리는 발효한 채소와 발효한 콩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지중해식에서는 올리브유를 사용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들기름과 참기름을 사용했어요. 다 양쪽 다 불포화 지방인데요. 특히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달리 한번 비교를 해보면 한식과 지중해식의 칼로리는 비슷합니다. 칼로리 섭취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보면은 한식은 탄수화물 비율이 더 높고요. 지중해식은 단백질과 지질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그 지중해식이 육류를 더 많이 먹었고 우리나라는 생선을 더 많이 먹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채소, 콩류, 마늘, 양파 이런 거 더 많이 먹었어요. 반대로 지중해식은 동물성 식품이나 포화지방산의 섭취가 더 높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제 단백질에 대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이 단백질 열풍이거든요. 막 더 많이 먹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한식이 지금 보면은 단백질이 15%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충분한 단백질 되겠어?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자, 2000칼로리를 먹는데 15%를 단백질을 먹는다고 하면 75g을 먹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75g이 충분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인 노인들 70에서 84세 노인들을 모아서 어느 정도 단백질을 먹어야지 근육량이 개선될 건가라고 하는 임상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을 어떻게 나눴냐면 한 그룹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을 주고요. 이게 이제 권장량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룹은 체중 1kg당 1.5g의 단백질을 제공을 했어요. 자, 그러면 만약 60kg라고 하면 1.5g은 75g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지 근육량을 측정을 했더니 사지 근육량이 1.2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가 1.5g일 때 증가했고요. 운동 안 시켰어요. 운동 안 시키고 그냥 단백질만 줬어요. 그 다음에 걸음걸이 속도가 1.5g 단백질군에서 증가해 빨라져요. 걸음걸이를 빨리 걷는다는 건 이제 근육의 기능이 좋아졌다는 걸 뜻하거든요. 전부 노인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75g, 만 60kg라면 한 75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한다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식으로 75g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식단 가능하겠냐? 아침, 점심, 저녁에 콩밥을 주면 됩니다. 콩밥 먹으면 8g이에요, 단백질이. 자, 그 다음에 아침에 뭐 다른 거 채소 반찬 막 드시는데 거기에 청국장을 한 그릇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25g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점심 때는 콩밥하고 그 고등어 한 마리 먹으면 36g 단백질 나오고요. 저녁 때 콩밥하고 계란 후라이 하나 먹으면 15g이라서 합치면 76g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식으로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다. 여기 지금 유제품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가능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식에서 또 아까 지중해식보다 더 좋은 게 생선을 더 많이 먹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생선을 먹게 되면은 그 속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있고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모든 세포의 막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냥 세포는 채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제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포는 혈액에 있는 적혈구 세포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뽑아서 그 속에 있는 적혈구를 모은 다음에 그 적혈구 막에 있는 오메가3가 몇 프로나 되는지 그거를 측정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국인 노인들 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피를 다 뽑은 다음에 혈액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메가3 중에서 이제 가장 기능이 잘 알려진 게 이제 EPA라는 오메가3랑 DHA라는 오메가3가 있는데 혈액 분석을 했을 때 EPA랑 DHA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노쇠 위험도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물의 섭취인데요. 아까 그 지중해식은 보통 샐러드 형태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샐러드보다는 다 나물이에요. 나물은 어떻게 요리하냐면은 데쳐서 먹는 게 나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조리법에 따라서 참나물에는 그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날걸로 참나물을 먹었을 때랑 씻어서 먹었을 때, 그 다음에 데쳐서 먹었을 때, 쪄서 먹었을 때 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게 보면은 데쳐 먹을 때가 제일 높아요, 함량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그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당근을 날로 먹었을 때랑 그 다음에 요리를 하는데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데쳐서 먹었을 때 흡수율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거를 봤더니 날로 먹는 것보다는 그 데쳐서 먹거나 요리를 했을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카로티노이드에. 자, 이번에는 이제 또 한식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무 짜지 않아? 소금의 문제야, 한식은.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금은 테이블 솔트죠. 가공된 그 소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고추장, 된장, 간장에 있는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하고 발효한 형태의 소금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쥐 실험이긴 하지만 쥐한테 무염 식사, 소금을 하나도 안 넣는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에서는 그 테이블 솔트를 8% 정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은 8%의 소금인데 이거를 된장의 형태로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혈압이 정말 어느 쪽이 올라가냐를 봤더니요. 테이블 솔트를 먹은 그룹만 높아져요. 혈압이. 된장의 형태로 8% 소금 먹었는데 혈압이 무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한식의 각각의 그 성분이라든지 뭐 된장, 청국장 각각의 기능, 김치의 기능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한국 그 펑셔널 푸드라고 하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하는 책자에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를 보고 싶으시면은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밀 영양, 맞춤 영양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식의 어떤 식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런 식사하면 좋다인데요. 사람마다 질병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체중이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을 좀 빼야 되고 어떤 사람은 좀 살을 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달라지면 먹는 양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에 맞춰서 좀 변형을 줘야 돼요. 그 먹는 것들을. 그런 거를 더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러니까 유전 데이터라든지 혈액 검사 자료라든지 장내 미생물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 사람의 활동량이라든지 신체 계측이나 여러 가지 개인 정보에 대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본적인 한식을 약간 변형해서 그 사람 맞춤형으로 더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정밀 영양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영양사가 환자의 어떤 데이터를 보고 당신은 요거는 좀 줄이고 요거는 좀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가. 그런데 우리가 다 영양사 만나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는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인터넷이나 핸드폰 같은 데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데이터를 막 넣으면은 약간의 당신은 요걸 좀 줄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를 활용하면 정말 정밀 영양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잘 알아야 되죠. 이런 영양 정보라든지 자신의 의학적인 이런 거를 잘 알아야 변형을 시켜서 건강한 식단을 할 수가 있지만 본인의 혼자 힘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부 차원에서는 법률이 그렇게 건강한 식단을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법이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는 건강한 식품을 생산해줘야 되는 거고 판매하시는 분은 건강한 식품을 판매하도록 돼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한 식단을 모든 사람들이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용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건강 노화를 위한 영양 조절 전략을 주제로 정혜영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석학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형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정혜영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수영준 교수님과 한림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건강 노화를 위한 영양 조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늙어가고 병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영양 조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오랜 동안 늙어가면서 병들고 결국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이 생을 마감하게 되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인체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외형적인 변화의 이면에는 우리 생체 내에 여러 가지 장기들의 기능 변화가 현저히 감소하고 그와 더불어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노화 과정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하게 되면은 노인 질환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건강 노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전통 노화와 달리 적극적으로 노화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웰빙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적극적인 방안을 총동원해서 영양, 운동, 의학 등을 활용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건강 노화를 실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의료비 전략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유명한 가설이 노화의 자유 유리기 가설과 활성산소 가설입니다. 네브라스카 대학의 닥터 하만 교수님이 자유 유리기 프리데리카리에서 노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을 맨 처음에 제안하셨고, 텍사스 대학의 유병팔 교수님께서는 이 가설을 더 확장해서 프리데리칼뿐만 아니고 활성산소, 질소가 세포의 향상성을 깨뜨려서 노화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온다는 가설을 제안하고, 이거를 실험으로 규명하고 더 나아가서 노화를 조절하는 그 항노화의 양성 대조원인 식이제한에 의해서 이것이 조절된다는 것을 규명하셨습니다. 30년 전에 유병팔 교수님께서 노화 과정에는 활성산소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활성산소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큰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생성원들을 쭉 검토해 본 결과 미세한 염증 반응에 의해서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여기서 생성된 활성산소는 또한 염증을 유발해서 염증과 활성산소가 서로 증폭되면서 노화, 노인성 질환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들이 노화의 미세염증 가설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병팔 교수님과 닥터 하만 교수님께서는 이 가설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노화와 항노화군인 식이제한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염증에 관련된 유전자는 노화 과정에서 이제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고 식이제한에 의해서 발현이 감소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질 대사, 특히 지방 분해에 관련된 유전자들은 노화 과정에서 감소하고 식이제한에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화 과정에서는 염증과 지방 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특히 염증과 더불어 우리가 노화되어 가고 지방 분해와 더불어 우리가 노화가 억제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빅데이터뿐만 아니고 이런 실험을 여러 번 실험 노화지에서 반복해 본 결과 이러한 사실들은 지속적으로 재현성 있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노화된 세포에서 만들어내는 노화세포 분비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이토카인, 키모카인 여러 가지 그로스 팩터들이 세포 노화 과정에서 염증과 대사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대 의과대학 윤계순 교수님과 함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세포 노화도 노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노화 과정에서 이제 미세한 염증 반응과 관련되는 염증 매개체뿐만 아니고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지방 축적이라든가 인슐린 저항성, 더 나아가서 세포 노화와 관련되는 세포 노화 분비체가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노화, 노인성 질환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개념인 시노인플라메이션, 즉 노화염증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노화 과정에서 대사 이상이나 만성 염증이나 세포 노화를 가져와서 그것이 노화염증을 갖고 와서 노화나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영양 조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화 과정은 생리적인 기능이 점차 감소되어서 진행되는 생리적인 노화와 질병에 의해서 노화가 촉진되는 병리적인 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경로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노화염증이고, 이 노화염증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노화 과정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수명도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화 과정에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는 그 소기관이 있는데,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명줄인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 산소가 세포에 도달하게 되면은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면은 물레방아와 같은 TCA 사이클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여기에 당질이나 지방질이나 단백질의 3대 영양소가 대사된 것이 여기 들어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생체 에너지인 ATP를 만듭니다. 이 ATP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ATP는 항상 일정량을 만들어지고 그 여분의 영양분은 지방을 합성하고 지방 축적으로 이어져 가지고 노화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노화염증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손상하게 되고 세포 노화와 노화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축적되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의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가 그 미토콘드리아의 그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은 건강 노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보호해주는 비타민 E나 C, 항산화제가 이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고 이 TCA 사이클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B와 미네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영양소를 우리가 적당량을 잘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과다하게 우리가 섭취했을 때는 당질이 과다할 경우에 당화 혈색소와 같은 당화물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지방이 합성되어서 지방 축적으로 이어져서 이것은 노화염증과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과도한 지방을 섭취했을 경우는 지방 축성과 지방이 과산되고 이런 것들이 노화염증을 유발하고 노인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단백질도 잘 분해가 되지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응집체가 대형성 뇌질환을 갖고 온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말과 같이 과다한 지방을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 되고 우리가 적은 양의 지방을 섭취하면 날씬한 몸매를 알고 있듯이 우리 먹는 영양분이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영양분들도 우리가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식이제한이라는 것을 우리 활용해서 이 지방을 분해하는 방향으로 흘리게 되면 노화염증이 억제되고 노화질환이 예방될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영양 조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식이제한은 노화를 조절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면서 모든 노화 연구자들이 항노화의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식이제한은 활성산소를 억제할 뿐만 아니고 염증이나 지방 축적, 그다음에 세포 노화에 관련된 지표들을 억제하고 그래서 이제 노화 염증을 억제해서 노화를 조절한다는 걸 잘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지방을 분해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식이제한은 노화를 억제한다는 것이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이것은 노화 연구 분야에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근래는 간헐적 단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와 비슷한 작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많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식이제한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총 칼로리를 줄이게 되면은 이러한 그 노화염증이나 노화가 억제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그럼 노화가 어떻게 해서 이제 노화염증을 억제하고 노화를 조절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 노화염증 지표들을 저희들이 측정한 거와 다른 연구자들이 보고한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표를 만들어 봤는데, 노화염증이나 이제 이 지표인 염증과 세포 노화의 지표, 사이토카인, 키모카인과 세포 노화의 지표인 MMP라든가 그로스 팩터라든가
대사 이상에 관련되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든가 지방 축적에 관련되는 것도 모두 노화 과정에 증가되는데 식이제한에서 억제되는 것을 보면은 식이제한의 그 효용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미국의 페닝턴 의과학센터에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에도 연구해본 결과에도 식이제한이 심혈관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지방 축적을 감소하고 대사성 질환을 개선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C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분자를 하나 찾았는데 그게 SMP30이었습니다. 이 SMP30은 나중에 비타민 C 합성 효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거를 결손할 시에는 염증 반응이 급속히 일어나 노화가 촉진되는 사실을 알았는데 여기에 비타민 C를 공급하면 완전 정상적인 지고 염증이 억제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동 연구자인 일본의 마루야마 그룹에서는 박사님 그룹에서는 궤열병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 비타민 C 적은 양을 주게 되면은 수명이 4분의 1로 6개월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비타민 C를 주게 되면은 수명이 2년 이상 완전 정상으로 이 수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노화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화 조절을 위한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비타민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는 비타민 C, E는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의 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비타민 B는 TCA 사이클 윤활유 역할을 하는 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비타민 D와 칼슘은 뼈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은 심혈관계에, 아연은 대사 면역에 관련되고 셀레늄은 항산화를 제거하는 효소의 코펙타로 작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필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과유불급이 너무 과다하게 공급했을 때는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적당량을 공급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항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한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활성산소 대사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을 가지고 있고 특히 염증에 관련된 매개인자 나쁜 것은 줄여주고 좋은 것은 높여주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들 보니까 오메가3는 피파라는 수용체와 GPR 120이라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염증을 억제했고 염증을 촉진시키는 사이클로옥시게네이즈를 억제해서 노화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임상 효능을 보면은 이탈리아의 마키오리 그룹에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근래에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시노라이틱스입니다. 세포가 늙어가면 노화된 세포를 제거해주는 제거제인데 이 세포 제거제의 대부분이 레스파라토나 콜세틴이라든가 루테올이라든가 컬큐민이라든가 이것도 되게 우리가 식품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성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노화된 세포를 재개할 뿐만 아니고 세포가 늙어가는 것까지 막아주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 균형 조절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저희들이 놀라운 결과를 하나 찾아냈는데 경희대학대 김동현 교수님과 함께 유익균에 해당하는 유산균을 새롭게 발굴해서 그것을 노화제에다가 저희들이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이 장기에서
노화염증에 관련되는 아까 대사 이상이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염증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된 세포노화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다 개선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은 유산균의 그 생균 자체나 유산균의 그 먹이는 야채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균을 만든 생산 물질, 된장이나 청국장이나 김치 속에 많이 들어있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한국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적정한 식품들을 잘 활용하면은 장내 건강에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양 물질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노화에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노화에서 핵심 분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모델링해서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성분들과 도킹 시뮬레이션을 한다든가 AI를 이용해가지고 활성을 예측을 하고 거기에서 찾아낸 그 골격을 그 골격이 포함된 식품을 찾아서 그 식품을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것은 건강 노화를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드리면은 우리가 노화의 기전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노화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양을 조절을 하면 좋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7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식이제한이나 간식 단식,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라든가 오메가3 지방산, 제노라이틱스라든가 유산균 등을 활용해서 노화 예방을 하게 되면은 건강 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방치하게 되면 질병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양조절 전략을 잘 활용하면 건강 노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노화 지식을 잘 활용하는 사례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저희 그 지도 교수님들은 다 건강상수하고 계십니다. 특히 저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은 99세인데 지난 봄에 제가 배웠을 때 만나자마자 노화에 관련된 연구 논문을 보여달라고 해요. 제가 드리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분은 항상 노화의 새로운 지식을 행동으로 실행하고 계셨고, 제가 포스닥 지도 교수인 유병발 교수님께서는 99세의 연세에도 지난 봄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항상 새로운 노화의 지식들을 활기차게 강연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식이와 영양을 세밀하게 조절하시고 적당한 운동을 항상 하십니다. 그 다음에 노화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셨습니다. 거기서 좋은 지식들을 실행으로 옮겨서 건강상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 건강 노화 조절에 관련 여러 가지 정보들을 논의하고 그 정보들을 우리가 실행에 옮겨서 우리 모두 건강 노화를 달성하도록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혜영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고 종합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3분 후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종합 토론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서영준 교수입니다. 방금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주제 발표자들과 네 분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의과대학 종합의학대학원의 박건영 교수님께서 토론장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발효식품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혜영 선생님께서 미생물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의 세포가 70조라면은 우리 장에만 1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고 있고 우리 이 세포의 한 10배 내지 100배의 미생물이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집을 하나 소개했는데요. 여기 집을 보면은 엑서사이즈와 헬티 다이어트를 하고
프로바이오틱과 프리바이오틱과 포스트바이오틱을 아주 중요한 기둥으로 해서 위에 그 지붕에 마이크로비옴이라는 미생물을 이렇게 있게 되는데, 여기에 그 기둥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 집이 망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프로바이오틱, 프리바이오틱, 포스트바이오틱이 바로 그 다 갖고 있는 것이 발효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물성 식품을 많이 먹지 않더라도 바이타민 B12 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된장을 먹기 때문인데, 된장이 발효되면서 비타민 B12 같은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은 우리가 지금 유산균으로 먹고 있고요. 프리바이오틱은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포스트바이오틱은 그 사균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네이처지에 포스트바이오틱을 사균체하고 발효가 되면서 만들어진 그 발효산물인데,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우리 면역과 건강, 노화 억제, 이런 염증 억제, 이런 것들에 아주 중요하게 그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대변 이식이라는 것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뚱뚱한 사람의 대변을 이제 날씬한 사람에게 주면은,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우리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요번 셀에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그래픽 앱스트랙트를 소개하는데, 우리 장내 미생물이 이뮨 시스템에 아주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그 스탠포드 대학에 계신 분이 이 연구를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위에는 하이 파이버 다이어트고, 밑에 그림은 이제 요 밑에 그림은 하이 퍼멘티드 푸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 퍼멘티드 푸드에 우리 김치나 된장이나 간장이나 이런 우리 전통식품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 계신 분이 우리 김치도 소개를 같이 하셨는데요. 하이 파이버 다이어트는 그 식이섬유소를 많이 갖고 있는 채소 과일입니다. 그거를 많이 먹게 되니까 숏체인 패티 애시드를 많이 만들어서 에피제노미칼하게 우리 정신 건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디스바이오시스,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데 퍼스널라이즈드 된 이뮨 리스폰스는 오락가락하는 이러한 결과를 내서 이뮨 시스템에서는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퍼멘티드 푸드, 여기 뭐 곰부차라든지 요구르트, 김치, 또 카테지 치즈 이런 것들을 사용했는데, 거기서는 여기 이제 보여주듯이 마이크로비엄의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인플라메토리 시그널과 액티비티를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노화에 있어서는 아까 정 교수도 얘기하셨지만은 염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염증과 이 면역을 조절하는 효과가 이 발효식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확인을 했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효식품을 먹는 우리나라, 아까 우리 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리안 패러독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 이 김치나 된장, 간장은 소금이 많아서 여러분들 드실 때 굉장히 조심하고 이거 먹어도 되나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는 발효 산물들, 아까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발효가 된 산물들이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솔트의 나쁜 효과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코리안 패러독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는
그 와인을 많이 먹는데도 그 불란서 사람들은 심장병에 잘 안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김치, 된장, 간장을 많이 먹지만은 그게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금의 나쁜 효과를 막는다는 것이 이제 코리안 패러독스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K푸드의 이 발효식품,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우리 그 노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장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지금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마지막 그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그림에 SK, CK, AK, OAK라는 줄임말을 써놨는데요. SK는 표준 김치입니다. 제가 김치 연구를 오래 했는데요. 김치가 너무 싱겁게 돼가지고 요즘은 김치찌개를 해먹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안에 어떤 소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김치를 만들 때 또 된장, 간장을 만들 때는 천일염을 사용하는데 천일염을 그 세척 탈수한 거 3년 숙성된 그런 천일염을 쓰게 되면은 굉장히 맛도 좋고 건강 면에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SK 이게 이제 내추럴 킬러 셀 NK 세포의 활성을 제가 연구한 건데요. 그냥 보통 표준 김치는 여기 까만 겁니다. 그래서 여기 까만 거를 보면 굉장히 낮은데요. 이 NK 세포의 활성이 요 정도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커머셜 김치고요. 그 위에는 이제 엔티 캔서 김치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든 항암 김치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 김치가 NK가 높아지는데 여기 OAK는 유기농 배추에다가 프리바이오틱, 프로바이오틱을 같이 포스트바이오틱까지 같이 넣어서 만들게 되면은 이 NK 세포 활성이 한 3배 정도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이나 또는 취약자들 분들은 이 NK 세포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감염이 됐을 경우에도 우리 김치를 잘 이렇게 담아서 먹게 되면은 NK 세포가 높아져서 우리 질병을 예방하는데 회복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발효식품의 나라 원조입니다. 근데 이 발효식품을 가만 놔두지 말고 이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그 활성을 이렇게 3배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발효식품을 만들면은 우리 K푸드가 세계화되는데 아주 큰 역할도 하고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 할 때에도 NK 세포나 NK 세포 활성을 높이고 또 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을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발효식품 지금 세계인이 다 이렇게 건강식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치도 얼마나 유명해졌는지 제가 처음에 연구할 때는 냄새 난다고 외국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발효식품을 더 과학화해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건영 교수님 흔히 우리가 코리안 소울푸드라고 하죠. 발효 음식의 대표적인 이제 간장, 고추장, 김치의 우수성을 잘 짚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경희대학교 의학 영양학과의 우리 박경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경희대학교 박유경입니다.
조금 앞서 발표하신 연자분들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화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현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어떤 스펙트럼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연령을 전후로 노화를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즉 65세 이상이 노화냐 70세 이상이 노화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생물학적으로 시간에 따라 생명이 감퇴되는 과정을 뜻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노화가 되기도 하고 또 질병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장기에 따라서 노화하는 시점이 달라져서 뇌는 빠르면 20대, 소화기는 55, 간장은 70, 뼈는 35 등등 각기 다른 시기에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질병의 영향으로 노화가 촉진될 수도 있고요. 또 노화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질환, 당뇨병, 고혈압, 암, 치매,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화 관련 퇴행성 질환은 노화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다인자적인 질환이며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화 과정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딜레이, 즉 지연시키는 데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큰 역할을 하며 그중에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타나는 질환은 다양한데 각 질환마다 식단이 다르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식단을 모든 질환을 다 고려한 식단은 있을 수 없지만 건강 식단의 표준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오늘 박용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식, 지중해 식단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지중해 식단은 당뇨, 고혈압, 치매, 암 등 대표적인 만성질환에서 다 유의하게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들에서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 식단의 구성을 보면 올리브유,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고요. 채소, 과일은 식이섬유와 다양한 파이토케미컬들, 생선류는 오메가 지방산, 그리고 저지방의 단백질, 또 요구르트, 칼슘과 발효식품, 통곡류, 식이섬유와 무기질, 그리고 와인, 레즈베라트롤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항염, 항노화 등의 유익한 식품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또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도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 중 유제품을 조금 걷어내고 견과류를 조금 더 강조하고 녹색 채소, 그리고 과일 중에서는 베리류를 조금 더 강조해서 구성된 식단이 마인드 식단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editerranean Dash Diet Intervention for Neurodegenerative Delay. 영어로 하면 메디테리안 식단,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은 고혈압 예방 식단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식단.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긴 하지만 치매 예방 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식단을 통해서 실제로 논문에서 보면 경도인지 장애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결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 식단에는 또 뭐가 추가적으로 더 있냐면 비타민이나 카로테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등 뇌에 특히 산화적 손상을 막는 그런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마인드 식단 안에 대시 다이어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대시 다이어트는 또 고혈압을 막고 해서 좀 융합적인 식단이라고 생각돼요. 심혈관, 고혈압, 당뇨, 암 등의 예방에도 전체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식은 이런 효능을 볼 수 없을까? 네, 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식품군을 매칭을 해보면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멋진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면서 그냥 한식 말고 조금 더 마인드나 지중해 식단처럼 멋진 이름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숙제로 남아 있고요. 이런 건강한 식단은 솔직히 질병의 치료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예방이나 질병의 관리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으로 노화를 천천히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네, 박유경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재룡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의과대학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 노화를 위한 그 의학적인 접근에 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앞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적절한 시기 그리고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의료 현장에서는 건강 장수 아니면 이제 건강 노화를 위해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의 슬라이드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요. 대개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의학 분야에서는 이런 걸 이제 anti-aging medicine 우리가 보통 이제 항노화 의학이라고 하는데 항노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게 상업적인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말로는 노화 방지 의학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면 결국 노화를 하나의 그 질병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하고 또 이제 또는 이제 이것을 역전시킴으로 해서 노화 관련 질환을 완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 수명을 연장시키는 의학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이러한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는 의학의 분야에서 특히 이제 가정의학과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지금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가정의학과 교수님이신 그 이지원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실제 임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많이 하는지 좀 여쭈어서 제가 자료를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특히 이제 여성, 남성 마찬가지 갱년기가 지나면 여성은 에스트로겐 아니면 프로제스틴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감소를 하면서 다양한 갱년기 증상을 가지게 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로 테스토스테론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보충을 해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보충을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성 같은 경우 에스트로겐에 의해 가지고 자궁암이 또 많이 생기죠.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을 또 보충하게 되면은 이 전립선암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길게는 못 쓰고 짧은 기간 어떤 증상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의 전구 물질이 되는 DHEA 이것이 이제 이러한 그 성호르몬의 전구 물질이 되는 그런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또 보충해서 또 한번 효과를 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혜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바이타민 D도 우리가 좀 보충을 해주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지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영양과 음식 조절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정혜영 교수님께서는 이제 식이 제한, 제 생각에는 이제 칼로리 제한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양 결핍이 없이 칼로리를 조금 제한해서 먹는 이런 그것이 이제 칼로리 제한식인데요.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놓고 그것을 참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칼로리 제한을 모방할 수 있는 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칼로리를 적게 섭취하지만 그것에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시기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한 달에 한 일주일 정도만 칼로리 제한을 조금 하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일주일씩만 하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 이런 것도 이제 좀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인 분야에서는 약이 없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약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트포민, 우리가 이제 당뇨 치료제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카보스라고 해서 역시 이 포도당 분해, 당 분해를 억제해서 당이 흡수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임상 시험이 지금 준비 중인데 아마 이러한 결과들이 나오면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이제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개 이제 뭐 항노화 클리닉 그러면은 운동이나 피트니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어떤 방안,
그다음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적인 분야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질환의 예방과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빨리 검진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질환 제일 첫 번째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심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일단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나라 이런 그 건강 의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병원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는 바로 건강검진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현 교수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우리 몸이 결국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결국 우리 몸이 늙는다는 것은 그 근본에 세포가 늙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노화 세포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암이 있으면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항암제를 처리를 하죠. 항암제를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노화세포가 생기면 노화세포를 제거하는 노화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뭐 다사티닙, 뭐 나비토클렉스 주로 이제 항암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퀘세틴, 피세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플라보노이드 식물체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플라보노이드 계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심장약으로 쓰는 디곡신 이런 것들도 노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효능은 생쥐 수준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사람에게서 효과가 날 건가 있을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임상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임상 1상 해서 몇 번 먹어봤더니만 사람에게서는 크게 톡시시티는 없더라 하는 정도까지는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을 보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항노화 그러면 이제 뭐 미용 수술 이거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임상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마 미용 시술 같습니다. 그래서 주름, 피부 개선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항노화 방안이다. 이렇게 해서 뭐 보톡스, 필러, 리프팅, 뭐 레이저 시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자기 몸을 가꾸는데 노력하는 분들이 결국은 그만큼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노력이 결국 이 건강 이 수명 연장 아니면 건강 노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일례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냥 그 사진에서 보여지는 그런 외모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수명과 관련을 봤을 때 결국 이제 건강하게 보이고 젊게 보이는 분들이 결국 수명이 길더라 하는 것들이 이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도 하여간 가능하시면 충분히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근데 아직까지 보면은 의료 현장에서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적용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일단 빨리 병원 가서 빨리 검진 치료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칼로리 좀 생각해서 조금 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사이좋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많다 싶어서 결국 아마 다른 분들도 다 이 의견을 다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나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습관인지 그리고 이것을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충분히 건강 수명을 누리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룡 교수님 의학적인 측면에서 그 건강 노화를 잘 대비하고 우리가 또 실천하는 것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의 김양하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상적 식사 섭취의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그 단일 영양소의 섭취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서
식이 요인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영양학 쪽에서 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방식은 식생활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어떤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그 식사의 패턴을 먼저 도출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 그 이제 거의 34년 전에 이제 이런 연구 방식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영국 성인 대상으로 과일, 채소, 유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식사 패턴, 전통식품과 주류를 섭취하는 식사 패턴, 육류나 감자, 당류를 섭취하는 이런 식사 패턴을 도출한 다음에 각 식사 패턴의 효과를 분석해서 식사 패턴 섭취와 질병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노인들의 식사 패턴을 보았을 때 약 3개의 식사 패턴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4,600명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주로 흰쌀밥과 김치를 주로 식사하시는 분들, 면과 육류, 그다음에 생선과 나물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3개의 유형의 식사 패턴이 도출이 됐는데, 흰쌀밥과 김치는 이제 다른 말로 저희가 버라이어티가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식사하는 그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이 3가지 식사 패턴 섭취와 노쇠 발생 위험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굉장히 단순하게 쌀밥과 김치만 드시는 그런 식사 패턴에서는 그 노쇠의 위험도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마찬가지로 면과 육류의 식사 패턴도 많이 할수록 노쇠 위험도가 올라갔는데, 반면에 생선과 나물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노인들께서는 그 노쇠 위험도가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물은 그 박용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티피컬한 그 반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 가지 채소를 참기름이나 그 들기름으로 무친 상태의 그런 나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식사 패턴을 이렇게 도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면과 그 생선과 나물의 섭취를 많이 할수록 노쇠의 위험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이거를 영양소로 저희가 변환을 시켜 보면은 고령인에게서 생선과 나물을 많이 먹으면 단백질,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칼슘, 비타민 B, 비타민 C, 플라보노이드 등의 노쇠 예방할 수 있는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게 돼서 노쇠가 위험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사의 패턴을 도출하고 각 식사 패턴의 섭취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식사의 효과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 번 나오죠. 그 지중해식 식단, 또 고혈압을 개선하기 위한 대시 식단, 한식 식단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식사 패턴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강식의 대명사로 알려진 그 지중해 식단에 비해서 한식의 경우 질병 예방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많이 준비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한식의 질병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보다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식사를 중재했을 때 효과를 보는 연구를 저희가 경미한 갱년기 증상을 보이는 그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번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소플라빈, 오메가3 지방산, 섬유소, 칼슘이 풍부한 식단을 설계를 하고 이 식단을 8주간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대한 거와 보다도 너무나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중도 감소되고 혈중 중성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도 감소되고 골다공증 위험 지표인 CTX와 오스테오칼신도 감소됐고요. 갱년기 증상까지 좋아졌습니다. 또 수면의 질도 굉장히 좋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는 적절한 영양소로 구성된 일상적인 식사가
중년 여성의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밀키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 약 20억밖에 안 됐던 그 규모가 2025년 7,2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진 장년층이 주요 소비층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식사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밀키트 제품이 개발이 되고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영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네 분의 토론자들의 말씀을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들과 함께 저희가 사전에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또 추가 사항을 논의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또 한림원 유튜브에 접속하셔가지고 댓글창에 의견을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그 사전에 받은 질의를 먼저 소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받은 질문이 사전 질의가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먼저 첫 번째 것은 좀 AI 기술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원탁 토론의 이번 주제가 과학 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기 때문에 시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최근 AI 기술이 각광받고 있는데 AI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한 데이터 식단을 개인 맞춤으로 제공이 가능할까요? 아까 박용순 교수님께서 정밀 영양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예 아니요 이렇게 만약에 답변을 한다면 답은 예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그 AI 기술 중에 요즘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아마 챗 GPT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챗 GPT에다가 2000칼로리를 섭취하는 한식 식단으로 탄수화물 65%, 지방 20%, 단백질 15% 식단을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더니 표로 만들긴 했어요. 근데 칼로리가 2400칼로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높으니까 2000호에 맞춰줘 이렇게 다시 명령을 냈더니 이번에는 1400칼로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정교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계산한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그램이 약간 정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보니까 오차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분명히 이제 한식의 식단으로 구성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메뉴를 보니까 닭가슴살 샐러드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한식의 메뉴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식단을 사실 구성할 때는 색감 같은 것도 중요하게 보거든요. 색깔이 너무 다 빨갛거나 다 하얗면 일단 보기에 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려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는 식단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뭘 바꿔줘 하면 바꾸기는 해요. 그런데 차라리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뭘 바꾸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짜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 기술로 정확하게 식단을 개인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빠른 시기에 제가 원하는 식단을 해줄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 테이블에 계시는 다른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좀 부연으로
말씀해 주실 분들이 또 있나요? 예, 워낙 답변을 퍼펙트하게 해주셔서 다른 부연 설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사전 질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식단에서 어떠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조금 질문이 좀 브로드하고 막연하긴 합니다만은 결국 이것도 박용순 교수님께서 좀 먼저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정밀 영양, 이게 이제 맞춤 영양이라는 그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었고, 그 안에 보면은 그분의 그러니까 유전자 그런 그 유전 성분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사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질병뿐만 아니라 혈액의 어떤 혈액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맞춤 영양이 더 맞춰진다. 맞춤형으로 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미생물, 장내 미생물이 어떤 조성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런 미생물이 부족하니까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방식으로 더 정밀하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가 있을수록 정밀 영양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저희가 그 예를 들면 이제 유전 같은 것도 아까 소금 얘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소금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사람이 민감하진 않습니다. 소금에 민감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만 소금 섭취를 높여도 혈압이 바뀔 수가 있고요. 소금에 그 민감하지 않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소금을 아무리 먹어도 혈압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형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죠. 반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밀하게 그 각각 개개인의 영양 상태를 다 맞춰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베일러블 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분석하지 않아서 그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정밀하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근데 제가 사실은 뭐 30년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런 정밀 영양, 맞춤 영양, 유전자에 따라서 이런 거가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야라는 것을 30년 전에 제가 공부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느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원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 뭐 혈액 검사 같은 데이터, 예를 들면 혈당이 어떻게 바뀌느냐, 혈당도 모든 사람이 똑같이 뭐 1g 포도당 먹으면 1% 증가하고는 아니거든요. 사람마다 반응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혈액의 혈당이 어떻게 뭘 얼마나 먹었을 때 시차를 두고 어느 정도 시간 후에 얼마나 증가하느냐, 뭐 그 중성지방의 수치가 뭐 어떻게 달라지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 더 정밀하게 영향이 가능한데, 만약 그런 데이터들이 모든 사람에게 노출된다면 사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밀 영양까지 더 정밀하게 가는 데까지는 좀 한계가 있고, 현재는 그냥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질환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우선은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방법에 대해서도 그거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서 정확성 확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질문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방법론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하되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뭐 유전자 검사 이런 거는 얼마든지 현재도 가능하고 그런 기술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할 것 같고, 프로바이오틱스, 장내 미생물 분석 이런 테크닉 같은 거는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분석만 하면 알 수는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확성 확보까지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박건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데이터가 충분히 있어야만이 AI가 이렇게 분석을 잘 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소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소금 연구를 해왔는데 그게 그냥 테이블 솔트 그 정제염하고 또 미네랄이 있는 그 천일염, 그리고 그거를 그 구운 그 죽염에다 구운 거,
이거는 완전히 소금의 기능이 완전히 틀려지고요. 또 소금을 또 다르게 예를 들어서 김치에 죽염을 넣든지 아니면 천일염을 넣든지 정제염을 넣으면은 발효와 기능성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소금에 센시티브한 사람도 있고 또 센시티브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소금을 아주 일괄적으로 WHO에서 5g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디렉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자들이 먼저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연구가 잘 알려져야 되겠고, 또 실제 연구를 해보면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네랄이 있는 소금과 미네랄이 없는 소금, 그리고 그거를 이 죽통에서 구울 때 그래서 OH기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죽염을 보면은 죽염의 pH가 11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소금은 7이라고 본다면 OH기를 굽는 동안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 김치에 사용을 했다든지 그냥 정제염을 사용했다든지 그럼 완전히 틀려지게 됩니다. 기능도 틀려지고 맛도 완전히 틀려지게 되고 또 그게 발효에 참여하는 유산균도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러한 연구들을 우리가 이제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하나 추가 좀. 예.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 부분에서 이제 섭취량 분석이 일단은 정확해야 또 그 다음에 플랜을 짜게 되는데, 섭취량 분석이 사실은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많은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번거롭고 그 다음에 기억을 되살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해결돼야 되는 아직 필요한데, 이제 최근에 나온 게 많이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진을 찍어서 식사를 계산해내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몇 년 전부터 나와 있지만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 보이고 양이 달라 보이고 깊이가 다르고 국을 찍으면 건더기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이고,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번 굉장히 어이가 없었던 예를 하나 들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제 짜장밥을 이렇게 찍었는데요. 밥 위에 짜장이 덮여 있으니까 밥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만 딱 계산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부분, 우리는 보면 그게 짜장밥인 줄 아는데 카메라는 그냥 짜장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좀 갈 길은 멀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가면서 우리 섭취량에 대한 정확성 확보도 뭐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유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또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세 번째 마지막 사전질입니다. 이거는 좀 내용이 건강 노화 측면하고 또 간헐적 단식, 질문은 이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간헐적 단식의 유용함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간헐적 단식이 건강 노화를 위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연구 결과를 노화 지원으로 적용해서 노인들에게도 적용했을 때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건 정혜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이니까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근래 이제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유행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저혈당증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되고, 또 항상 요요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은 되게 근감소가 심한데 간헐적 단식으로 인해서 근감소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고, 자 굉장히 좀 힘든 이런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간헐적 단식이든 식이 제한이든 총 칼로리가 줄어들면은 실제로 이제 노화를 제한하는 효과는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보다는 적절한 식이 제한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연령에 따라서 80 이후에 많은 이제 지의 실험 연구에서 저희들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가 아주 많은 늙은지 적어도 2년 이상의 지에서는 식이 제한이나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의 이제 연령을 비추면 대개 80세 이상 이후에는 간헐적 단식이나 식이 제한의 효과가 굉장히 덜하고 가능하면은 영양을 보충해서 체중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과체중일 경우에는 적절하게 식이 제한 정도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또 질문이 예, 박태현 교수님. 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마침 이게 사전 질문에도 나와 있기는 하네요. 근데 저는 우연히 30년 이상 아침을 안 먹고 살아와서 그냥 자연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고 있게 된 결과가 된데 요새는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런 용어들이 나와갖고 이거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사들을 보면은 아침을 굶으면 안 좋다라는 기사도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좋된 얘기인지 나쁘된 얘기인지 헷갈리는데 아침을 굶으면 안 좋은 이유로 나오는 것들을 거기 보면은 아침을 굶으면 점심 저녁을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돼서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전혀 안 그렇거든요. 아침을 안 먹어도 점심 때는 학교에서 그냥 식판에 나오는 것만 먹을 수뿐이 없기 때문에 폭식을 할 수가 없어요. 몇천 원짜리만 늘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나온 얘기가 저하고는 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먹는 게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좀 헷갈려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주로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은 하루에 2시간을 먹거나 4시간을 먹거나 6시간을 먹거나 8시간을 먹고 그 외에는 다 공복을 두는 것을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식이 제한이든 간헐적 단식이든 우리 생체 내에 어떻게 해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건가 분자 레벨에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은 공복을 두게 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분해돼 가면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케톤 바디가 당뇨병이 돼 가지고 케톤 바디가 올라가는 건 문제가 되지만 정상 레인지에서 케톤 바디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케톤 바디 자체가 우리 몸에서 인체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본 결과 케톤 바디 베타 하이록시 부티레이트가 있는데 이걸 적정량 투여를 하게 되면은 생체 방어 기전이라든가 아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나 이런 걸 다 증가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제 하시고 계시는 것은 간헐적 단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식이 제한에 해당해서 한 끼 정도 굶으시니까 그런 보통 사람의 그 한 30% 줄인 칼로리 제한에 해당하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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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토탈 칼로리가 줄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때 이제 케톤 바디가 만들어지는 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하루를 완전 굶기고 하루를 많이 그대로 마음대로 먹게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효과는 칼로리가 줄은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고 또 어떤 데는 3일간, 4일간 완전 패스팅을 시켜봤어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그 염증 지표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양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개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 날씬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BMI를 기준으로 해서 비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교수님 하고 계시는 게 뭐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마 건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먼저 말씀. 예.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방송에서 오늘 이 심포지움을 준비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24시간을 한번 단식을 하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노폐물을 다 배출하는 그렇고 지금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을 제가 사실 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아침을 안 먹습니다. 하루에 2끼를 먹은 게 벌써 10년,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은 괜찮냐고 하셨잖아요. 저도 괜찮은데 안 괜찮은 왜 자꾸 라디오 같은 데서 아침 식사를 거르면 안 된다는 것은 브레인에 글루코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수험생들이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아침 식사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 아니요. 근데 절실함이 덜한 거죠. 근데 제가 시장한 걸 느끼는 거는 평소에는 아침을 안 먹고 그러는데 학회를 가지 않습니까? 외국 학교 나오면 오전 세션이 끝나기 전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제가 걸어가면서 식사하면서 외국 친구한테는 나도 그렇다는데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학회장에 가면은 남이 발표하는 거니까 신경을 쓰잖아요. 또 오늘처럼 좌장을 보곤 해도 굉장히 너버스해진다. 그러니까 브레인에서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는 그때는 이제 배가 고파집니다. 네, 저는 그냥 단백질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요새 단백질이 워낙 유행이고 그다음 단백질 보충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희 영양 쪽에서의 최근 논문은 단백질을 최대한 이분리 나눠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20g 먹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뭐 888 이렇게 나눠서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 근육을 만드는 데는 그게 더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논문도 있어서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뭘 생활 습관을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근육을 조금 생각하신다면 단백질을 아침에 조금이라도 드셔주시면 이제 근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숟가락 얹어봤습니다. 저도 좀 추가적인 얘기를 이제 단백질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 연구를 하는데 사실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3분의 1씩 먹는 게 그래야지 이제 스트레스홀드가 탁 올라가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다는 것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총량이 중요하다라는 또 그 논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뭐가 맞다라고 이게 입증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로리 입장에서 정말 그 간헐적으로 하루에 2끼 먹는 사람과 3끼 먹는 사람이 정말 뭐가 다를 것인가인데요. 제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 2끼가 맞는 사람이 있고요. 3끼 나눠서 먹는 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각각 사람마다 섭취해야 될 칼로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섭취할 때 어떤 사람은 나는 3끼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때 그 약간 양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럼 3끼로 나눠서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먹을 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분은 2끼를 해서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3끼를 먹어야 된다, 2끼를 먹어야 된다. 그거는 정답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20년간 아침을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침을 안 먹게 되면 저녁을 약간 폭식을 해요. 그 다음에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그 저녁을 이제 안 먹으니까 아침은 폭식이 조금 줄어들긴 들었는데 그래도 약간 폭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3번을 나눠가지고 2번 먹는 양을 3번을 나눠가 먹는 게 저한테는 가장 맞거든요. 박 교수님한테는 이제 지금 하고가 이제 이 시기 맞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복 시간을 많이 주면 좋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공복을 많이 두게 되면은 우리 인체 내에는 내부 이제를 청소하는 자가 포식 기능이 오토페이지라는 자가 포식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아까 인체 내에 아까 말씀드린 그 수 교수 말씀하신 그 노폐물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거의 한 장점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마 장단점이 있는데 각자 개인의 맞는 맞춤 식단을 그 식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먼저 질문 한번. 예. 오늘 아침에 제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6개월마다 검진을 물론 지난주에 피 검사를 하고 내분비 내과를 갔다 왔는데 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고혈압과 당이 있습니다. 당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공복혈당은 소위 말해서 100 이하로 컨트롤을 하라는데 제가 한 140 정도 나옵니다. 한 5년이 넘었어요. 근데 당화혈색소를 하면 정상이에요. 6.5 이하가 나오니까 뭐 요새는 그게 그 이하라도 조금씩 0.1씩 올라가는 경향도 있다마는 그게 당이. 그래서 그 오늘 선생님을 만나서 지난 6개월 전에 똑같았냐? 당약을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당화혈색소가 정상이니까. 근데 공복은 140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올 영양사를 소개를 시켜주면서 한 30분간 면담을 했어요. 그래 무엇을 어떻게 고기는 이 정도 먹고 고등어는 4분의 1 정도 주고 고등어 한 마리 나오는 게 좋지 이게 반 마리도 아니고 4분의 1을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영 마땅찮아요. 뭐 저 하라면 하겠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음식. 또 혈압은 140입니다. 당 수치와 똑같이 140인데 짜게 먹지 마라. 아까 뭐 몇 그램을 먹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같은 소금이라도 죽염이나 구운 게 낫다 뭐 이래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집에 있으면 그렇겠죠. 집에 음식만 먹으면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그냥 일반 뭐 소금을 먹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짜게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거든요. 짜게 먹지를 않고 거의 싱거울 정도로 이렇게 먹는데 이게 혈압인 게 소금 문제인지 저는 몸무게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냥 평균 정도인데 이게 소금 이야기를 좀 이래 그 혈압하고 좀 이래 이야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해주시고 우리 일반인들은 소금이 그놈의 소금이 뭐 굽든 뭐 죽임에 있든 똑같은데 아까 OH 기가 생기고 pH가 11까지 간다는데 그게 어떻게 혈압하고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지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당은 오늘 뭐 주제는 아니었는데 공복 혈당만 높은 이유가 뭘까요? 식후에 2시간에도 정상이에요. 그것도 뭐 소위 말해 가지고 뭐 170, 180 이하 되면은 정상이라고 하네. 그건 정상인데 공복만 높은 이유가 어떻게 하면은 오늘 영양사는 영 대답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거 따라하다가는 정말로 굶게 생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당에 집중해가 대답해 주실 분도 다른 선생님께서 해 주시면은 아마 오늘 여기에 온라인으로 듣는 분이 아마 당도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당은 아무래도 의사께서 얘기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주제하고 뭐 상관이 있지만 또 조금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부원장님께서 나중에 한번 또 다른 자문을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섣불리 답을 하면 뒷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래도 혹시 또 교수님 아까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는 저 이제 혈당을 아침에 측정하실 때 이제 그냥 2가지일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일어나신 지 굉장히 오래된 상황에서 가서 피를 뽑으셨든지 아니면 좀 운동을 하시고 가셔서 피를 뽑으셨으면 혈당이 이제 만들어져서 조금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케이스이셨을까요?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에 네. 일어납니다. 6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서
한 7시 반경에 당을 측정합니다. 그럼 일어나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후에 측정을 하고요. 물론 병원에 가 측정을 할 때는 또 가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고 대부분 그래요. 그 공복 혈당은 집에서 병원에 가서 하나 집에서 매일 하나 지난 5년간 거의 뭐 140 조금 높을 때는 145 조금 낮을 때는 130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당화혈색소는 6.5가 정상인데 6.4가 지난 5년간 똑같아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계속 똑같으면 그러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압이나 뭐 그 당화 그 혈색소 뭐 그것도 조금씩 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5년 동안 변화가 없으셨으면 또 의사가 괜찮다 하면 또 약을 안 주시면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소금 연구를 많이 해서 아까 소금 얘기하셨는데 소금은 종류에 따라서 이게 확실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이제 미네랄 성분 중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포타슘 같은 거는 혈압을 오히려 낮춰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네랄이 있으면 일단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제염은 99.9%가 NaCl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제염만 가지고 쥐실험을 해보면 이게 살도 찌고 암도 일어나는데 도와주고 별로였는데 그 천일염이나 주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하면 특히 주겸을 사용하면은 아까 그 메테를 굽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구울수록 그 죽통 속에 있는 OH계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옮겨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현미경도 찍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봤는데 OH기가 많아지면서 항산화 효과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근데 이 항산화 효과가 올라가면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암도 그렇고 뭐 피부 미용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금을 어떤 소금을 선택하냐. 그리고 또 센시티브한 사람도 있고 센시티브하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5g 그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정말 그거를 지키느라고 뭐 짠 거를 못 먹으니까 단 거나 매운 거나 이런 걸 또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서 나온 레코멘데이션은 7g에서 15g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코리안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된장 같은 거는 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간장은 소금이 많아서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한 18%에서 20%의 소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전통 간장은 항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연구를 뒷받침해서 우리 한식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김치찌개나 이런 거를 먹어보면 너무 싱거워가지고 이거는 뭐 찌개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치를 너무 싱겁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맛도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김장도 이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소금 농도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우리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포스트 바이오틱이라는 게 사균체거든요. 그래서 이 사균체는 김치찌개를 하나, 된장찌개를 하나, 청국장을 하나 그 죽은 균들이 면역 효과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에도 훨씬 좋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만든 찌개 이것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연구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띤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오늘 216회 한림 원탁 토론회를 좀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종합 의견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오늘 이 토론회는 좀 특별합니다. 2개 학부가 같이 했고 여기 박현진 교수님 농수산학부 부장이신데 사회를
봐주셨고 저희 의학학부가 같이 조인트를 했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게 박용순 교수님께서 기원전 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식약동원, 뭐 약식동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얘기했는데 오늘 키워드가 그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이터 기반 식단 및 의학이고요. 이거는 아까 부원장님께서 개사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일찍이 이제 한림원에서 특별 시리즈로 과학기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시리즈의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1회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12월 5일에 그 3차 원탁 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오늘 어쨌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뭐 맞춤형 식단, 뭐 정밀 식단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좋은 식단 또는 그런 의학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하더라도 개인이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개인 맞춤이라는 것은 남이 해주는 개인 맞춤이 아니고 내가 실행하는 측면에서의 개인 맞춤이 더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중에도 오늘 오셔가 좋은 말씀해 주신 두 분의 발제자 우리 정혜영 교수님, 박용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분의 토론자들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216회 한리 원탁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